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았죠. 탄핵 전국 속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래요. 탄핵 찬성이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렇잖아요. 또 여론조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요. 새누리당 지지가 12%밖에 안 됐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자유한국당으로. 그래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2%밖에 안 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4%가 나왔더라. 여론조사도 전혀 안 맞고.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 탄핵 찬성이었다면 그래요. 문재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뭐 41%밖에 못 받았고 뭐 그렇더라. 박근혜는 50% 넘었잖아요. 대통령 될 때. 이명박도 훨씬 많았죠. 한 48% 넘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뭐라 했나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란 것은 현 시대에는 없다. 기본적으로 20% 이상 국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래요. 정치적 소신이 없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의 성향이나 생각 이런 건 잘 안 바뀐다. 뭐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가 되고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가 되고 그런 거 없다. 그래요.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보인 모습에 크게 실망해서 흩어져 버린 거지. 뭐 특별한 게 없더라. 그래요.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 생각하고 막 헌법재판관 재판관 전원이 뭐 8대 0으로 뭐 그래요. 탄핵 결정을 했지만 그런 건 없어.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은 탄핵 찬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배신자들을 보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탄핵을 막아냈으면 대통령이 됐겠죠. 충분히 될 수 있었죠. 선거 결과를 보면 야당은 분열돼 있고 한 40%는 나오잖아요. 분열 안 되니까. 그럼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느냐 배신자가 되느냐 선택의기로 해서 그래요. 배신자의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신자가 안 되니까 어떤가요? 정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유승민의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정치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5년이 지났지만 초선 의원한테 대패해버리죠. 경선에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에서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지자들 중에서 과반수일 수도 있는데 뭐 추대를 해서 내세울 거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줘도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수도 있죠.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신자로 한번 찍히면 그래요. 거의 뭐 그 당에서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를 평가해보자. 부친인 박정희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다. 산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산업화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을 알았으면 박근혜가 개선했을 수 있죠. 그 효과도 잘 알고 그랬으면. 근데 박근혜 역시 그럼 뭐 딸한테 얘기해 주진 않겠죠. 내가 왜 이런 거 한다, 이거 할 거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박정희는 내수 중심의 산업을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부족한 물자를 내수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수출 산업의 부흥을 통해 달러를 얻은 뒤 수입 물자를 통해 부족한 물자를 해결하려 했고 이를 성공시켰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 뭐 민주당 인사들이건 뭐 대표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뭐 김대중이건 김영삼이건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도 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업에 집중해야지.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에 계속 매달릴 필요 없어. 되는 쪽으로 가자. 수출한 뒤에 달러를 얻어서 부족한 거 해결하면 되지. 뭐 알고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모를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데 농업에 매달려도 또 될까 말까 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정책을 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두 번째, 박정희는 적임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물색한 뒤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며 뭐 현명업체로 생겨났죠.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했다. 대성공을 거뒀죠. 계속 신산업 육성에 신경을 썼죠. 남들이 다 반대하는데 한일 수교를 맺은 뒤에 포항제철을 설립해서 제철 산업을 육성하고 뭐 원전 산업 육성하고 자동차 산업 육성하고 조선업 육성하고 엄청나게 육성을 한 거죠. 오로지 그 일에 몰두했죠. 전두환 정부도 마찬가지죠. 노트도 마찬가지고 개성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하고 이동통신 산업, 인터넷 산업, IT 산업 육성하고 계속 육성을 했던 거예요. 계속 대량의 일자리가 공급이 됐죠. 양질 일자리가. 그 일자리 구하기 쉬웠고 청년들이 살기 좋았죠. 공부 안 해도 취업되고 그 시대는. 그게 또 그러니까 또 이상한 그래요. 뭐 공산주의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이상한 일짓도 많이 벌였죠. 살기는 좋았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히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이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김영삼을 괜히 영입하는 바람에 사실은 꼬인 거였다는 거예요. 한 10년 더 이어졌으면 훨씬 좋아졌겠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런 기업이, 물론 민주정치를 하면서 이러면 더 좋겠죠. 이런 정부를 만난 거는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되겠어. 국가를 번영시켜야 되겠어. 계속 정부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신산업 찾고 육성하고 또 거기서 또 얻은 이익이 있으면 또 농촌 지역도 개선해야지. 우리 한국 인구에 농민들이 많지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농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좋은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인 거예요, 사실은.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돈 있다고 북한에 뭐 몰래 돈 보내고 이런 그게 좋은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 삶과는 무관하잖아요. 박근혜는 부친인 박정희의 산업정책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산업화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산업화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상징하니까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죠. 신산업을 육성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잡고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친이 동원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적인 기업을 찾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다. 육성된 게 없잖아요. AI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했지만 다시 다 뭐 실패했죠. 뭐 성공했으면 또 괜찮았죠.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냥 아버지의 방법을 그냥 차라리 그대로 썼으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죠.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개선한 결과이다. 그때 유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김대중의 정책은 당시 유행이기도 했다. 더 좋은 일처럼 여겨졌죠. 더 선한 일이고. 됐냐는 거예요. 적인 기업을 선택하면 그 적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박근혜는 부친인 친일 외교를 개선하면서도 해양파에서 이탈하여 단독으로 친중공 행보를 했다. 한미일 연합전선에 빈틈이 생기자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핑계로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그래요. 과거의 뛰어난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을 새로이 창안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박정희 방식, 더 뛰어난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더 뛰어난 방식을 창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박정희 산업정책은 실상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딴 것이다. 또 일본은 또 다른 나라 본딴 것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일본은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하고 초강대국이 되어 한때 5억 명 인구와 1000개 종족을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다. 박정희가 동원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안 가르쳐 주죠. 박정희가 메이지 유신을 알았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잘 알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1972년인가 그때 개정한 헌법을 뭐라고 불렀나요? 유신헌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유신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았다는 말이죠. 그 방식으로 한국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다. 아주 적임자가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이보다 더 뛰어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미래에 누군가는 더 뛰어난 방식을 창안하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이다. 김대중 방식이 더 좋아 보이니까 김대중 방식을 동원했겠죠. 아버지 방식을 알고 그 효과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방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래요. 그것까지 알면 더 좋죠. 이게 이 방식이 뛰어난 방식이야. 더 뛰어난 방식도 있겠지만 한번 이 방식을 써보자. 또 김대중 방식을 한번 보고 이 뭐였지? 또 그 결과를 보고 아버지가 만들어낸 결과와 비교해보고 이건 허접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정변 인사들이 왜 해양파 국가들과 연합하려 했겠는가? 이 해양파 국가들과 연합하는 거는 군사정부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설명했지만 그것이 한국의 독립과 발전에 이뤘기 때문이다.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갑신정변 인사에서 시작한 거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그전에는 뭔가요? 친중파였죠. 친청파. 중국은 중하고 우리는 속국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 전에. 갑신정변 인사들은 생각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혁신적인 생각인 거죠.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군사정부가 왜 친미 친일 외교 정책을 시행하며 해양파 국가들과 연합하여 대륙파 국가들을 상대했겠나? 단독으로 상대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상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에 이롭기 때문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생각한 것과 뭐 군사정부 인사들이 생각한 것과 국가에 이로우니까 선택을 하죠. 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물론 긴 세월이 흐르면 대륙파 국가들의 속성이 바뀌고 그에 따라 외교정책 역시 바뀔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바뀔 일은 없다. 그런 어떤 외교정책, 중국이나 러시아의 뭔가 주변국들에 대한 팽창정책, 정복정책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역사적 기원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이제 그런 국가들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상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냥 연합해서 상대하는 게 낫다. 단독으로 상대하기에는 국력 차이가 크잖아요. 한국이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단독으로 상대하니까 돌아오는 건 뭐였나요? 제재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니까.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까지 집권하였고 의석수 역시 충분하니 한국은 포퓰리즘 정부에서 개혁 정부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 폐기를 방기함으로써 조로의 기회를 놓쳤다. 그냥 다 계승해버린 거죠. 대부분 다 핵심이 되는 것들은. 그러면서 한국은 김대중의 경제정책, 노무현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계승하고 있죠.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리 폐기해야 되는데.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폐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다 했었죠. 군사정부 이후 눈에 띌 만한 그 어떠한 신산업도 육성하지 못했다. 눈에 띄는 그렇죠. 띌 만한 노무현의 반시정책 부동산 정책도 폐기하지 못했다. 그 폐기하지 못했죠. 이명박과 박근혜를 지지한 수도권 주민들은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기를 바랬다. 만일 이명박과 박근혜가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고 아파트 공급에 집중하였다면 서울에서의 주택 가격은 안정되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됐는지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됐다 생각하지. 남들이 바라볼 때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뭔가요? 산업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의 산업정책을 개선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박정희 산업정책을 개선해야 돼 생각하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실은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명박과 박근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된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죠. 김대중이 산업정책이 개선했다 맞다 생각하니까 김대중을 개선해 버리잖아요. 김대중의 산업정책을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지 못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수도권 주민들 있잖아요. 이명박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도 제법 많은 표를 얻으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그때 원했던 게 뭐였냐는 거예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폐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폐기 안 했냐는 거예요.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일단 맞다 생각했겠죠. 맞다 생각했고 본인들이 그 지지자들을 외면한 거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누가 맞냐는 거예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수도권 주민 자신들을 지지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폐기하고 공급에 주력하였으면 서울 주택 가격은 안정됐겠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반국가적 지역균형 발전을 폐기하지도 못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분해하여 지방으로 분산하는 일은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부분도 좀 수도권 주민들이 원하는 바였겠죠. 그러하기에 반국가적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올바른 지역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못할지라도 노무현이 반국가적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폐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오히려 이러한 노무현의 정책을 적극 개성하였다. 박근혜는 오히려 이명박보다 더 적극 개성하였죠. 이명박이 시도는 해보았죠. 실패했죠. 박근혜가 반대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 향후 그래요.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또 국가에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폐기했으면 뭐 지역 발전 정책은 뭐 또 바르게 세워서 수립하여 시행했어야 되고 바른 정책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학을 다 내려보내고 금융 시스템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면 지역 역시 발전한다고. 지역 발전 정책은 다른 게 아니다.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국가 발전 원리하고 똑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킨 일은 반시장적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취업준비생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과 같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했다. 박근혜가 한 일 중 가장 잘못된 일이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가 좀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뭐 출산율이 너무 적어졌다. 한국 인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구실하기 위해서는 직장부터 일단 잘 구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건전재정을 중시하며 공기업들이 부채를 축소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공산주의 씨앗인 경제민주화를 개선하여 복지 확대 역시 추진하였다. 그렇잖아요. 뭐 경쟁하듯이 복지 정책을 남발했죠. 박근혜도. 그거 상쇄돼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후 실시된 빚내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을 중단시키는 일이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복지 확대 추진은 모순적이다. 반대되는 정책인 거죠. 그때 이제 사실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 복지를 재설계할 수는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은 발전 단계를 넘어선 복지를 실시하고 있었죠. 그 결과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잘못되죠, 미래에. 발전 단계에 맞게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그러한 방식을 시도하면서 국가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모든 복지 기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다 만드는 거죠.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실상 더 급한 문제도 많았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한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 그렇죠. 그때 그게 시급했지 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집값 불안이 더 시급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자들이 생기지만 국가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하지 않은 문제에 매달리면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갈등을 유발한다.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는 게 한국에도 이렇고 또 수도권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에도 좋았죠. 근데 그걸 안 하더라. 공무원 연금 개혁부터 하더라. 하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저런 걸 하지 이러면서 항상 시급한 문제부터 하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시급한 문제는 있죠.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혼돈 속에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가짜뉴스로 일어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밀란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그렇죠.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명박부터 했으면 좋았겠지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일단 폐기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국가에 이로운 일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